고려의 역사, 자주적 통일에서 무신정권까지 제1부. 천년 전 한반도 땅 위에서 치열했던 후삼국 시대의 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고려 제1대왕 태조 왕건의 시대가 웅장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918년에 왕위에 오른 태조는 936년 후삼국을 완전히 통일하는 대업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외세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쾌거였습니다. 고려는 발해의 유민들과 후백제, 그리고 신라의 백성들까지 모두 따뜻하게 끌어안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자주적 통일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나라를 건국한 태조 왕건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두 가지의 거대한 역사적 과제가 어깨 위에 놓여 있었는데, 첫째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고려라는 국호 자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었기에 태조는 잃어버린 북쪽 땅을 되찾겠다 다짐하며 북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북쪽 지역 영토를 일부 회복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두 번째 과제인 민족 통일을 위해 불교를 국교로 삼아 민심을 모았습니다. 또한 건국 과정에서 공을 세운 지방의 강력한 호족 세력들이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포섭 정책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태조는 정략적인 혼인 정책을 펼쳐 지방의 유력한 호족 딸들과 결혼했고, 그 결과 왕비만 무려 29명에 달했고 아들은 25명이나 두었습니다. 더불어 사성 정책을 통해 유력한 호족들에게 왕씨성을 하사하여 그들을 왕실의 일원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수많은 호족을 하나의 가족으로 묶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어발식 혼인관계는 훗날 왕건이 세상을 떠난 후 왕자들 사이에서 피비린내 나는 왕위 쟁탈전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는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태조는 기인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호족의 자제들을 수도인 개경에 머물게 함으로써 일종의 볼모로 삼아 지방 세력이 중앙정부에 충성하도록 견제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죽음을 눈앞에 둔 왕건은 박수리를 불러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가르침인 훈유 10조를 남기고 943년에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태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이는 장남 해종이었으나 치열한 왕권 다툼 속에서 그는 늘 암살 위협에 시달리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매일같이 잠자리를 옮겨 다닐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해종은 재위 기간을 오래 넘기지 못하고 결국 3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해종이 죽자 동생인 왕요가 제3대 임금 정종으로 즉위하였는데, 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서경 천도를 계획하고 자신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개경의 호족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왕권을 확실히 다지지 못한 채 재위 4년 만에 정종 또한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동생 광종이 즉위하였습니다. 광종이 왕위에 오르자 고려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피해 군주라 불리던 광종도 처음 7년간은 호족들을 건드리지 않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판단한 광종은 마치 폭풍처럼 개혁을 몰아치며 호족들의 힘을 꺾고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광종은 첫째로 노비양건법을 실시하여 억울하게 호족의 노비가 된 양민들을 해방시켜 주었는데, 이는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정타였습니다. 호족들이 거느린 수백 수천의 노비들은 곧 그들의 재산이자 사병이었기 때문에 노비가 양민이 되면 호족은 힘을 잃고 국가는 세금을 낼 백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광종은 과거제를 도입하여 혈연이나 가문이 아닌 오직 실력과 학문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파격적인 인사혁명을 단행하여 조정에 쇠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 과거제를 건의한 사람은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라는 인물이었는데, 광종은 해외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도 주저함이 없는 개혁적인 군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광종은 호족들에게 휘둘리던 왕실의 과거를 청산하고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며 고려의 자주성을 천명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여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자신의 개혁에 반대하거나 위협이 되는 세력을 가차없이 숙청하며 피해 숙청을 단행해 신하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피해 군주로 불리게 됩니다. 광종의 뒤를 이은 경종은 27세의 나이로 요절하고 981년 제6대 성종이 왕위에 오르며 고려는 유교 정치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성종은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하여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고,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태조의 유지를 계승하면서도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성종이 다스리던 시기에 북방의 거란족이 세력을 키워 고려를 위협하기 시작했고 993년부터 거란군은 세 차례에 걸쳐 고려를 대규모로 침공했습니다. 당시 거란군은 동아시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으나 첫 번째 침입 때 서인은 뛰어난 외교술과 담판으로 싸우지 않고도 거란군을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서인은 거란이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를 끊으려 한다는 속내를 정확히 간파하고 우리가 거란과 교류하지 못하는 것은 여진족 때문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서희의 논리, 정연한 설득에 감복한 거란은 고려가 여진족을 몰아내고 압록강 동쪽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인정해 주어 고려는 강동 6주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거란과의 세 번째 전쟁에서는 1019년 귀주에서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이 거란의 10만 대군을 섬멸하는 귀주대첩에 신화를 썼습니다. 살아서 돌아간 거란 병사가 고작 수천 명에 불과할 정도로 완벽한 승리였으며 이로써 강감찬 장군은 고려의 저력을 만방에 떨치고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뒤로 거란은 더 이상 고려를 넘보지 못했고 고려는 수십 년간 전쟁 없는 평화 속에서 눈부신 문화를 꽃피우며 국제무역항 병난도를 중심으로 번영했습니다. 병난도에는 송나라 상인은 물론이고 저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드나들며 인삼과 도자기 등을 거래했고 이를 통해 고려라는 이름이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지속되자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제18대 의종 무렵에는 왕실의 권위가 떨어지고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이 극에 달했습니다. 과거 인종 때 이자겸이 왕위를 넘보며 반란을 일으키고 묘청이 서경천도를 주장하며 난을 일으키는 등 지배층의 분열과 대립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특히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김부식이 이끄는 개경파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 이는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이 꺾이고 사대주의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대 의종은 문벌 귀족들의 간섭에 환멸을 느끼고 환관과 내시들을 측근으로 삼아 정치를 하려 했으나 이는 오히려 국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약해진 왕권을 가진 의종은 향락에 빠져 잔치를 일삼았고 문신들을 우대하고 무신들을 차별하며 그들의 불만을 키우는 실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무신들은 추운 날씨에도 밖에서 호위만 서고 문신들은 따뜻한 곳에서 술을 마시며 시를 읊는 상황이 계속되자 무신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왜곡 1170년 정중부를 비롯한 무신들이 보현원에서 반란을 일으켜 수많은 문신을 살해하고 의종을 폐위시킨 후 명종을 새 왕으로 옹립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신정변이며 이후 제19대 명종에서 제23대 고종 때까지 약 100년간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무신정권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권력을 잡은 정중부 이방이고 등은 권력을 나누어 갖는 듯 했으나 곧 권력의 맛에 취해 서로 죽고 죽이는 참혹한 권력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대승 이이민을 거쳐 최충원이 권력을 잡을 때까지 무신들의 릴레이 사륙전이 이어졌고 결국 최충원이 승리자가 되어 최씨 무신정권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최충원은 왕조차도 마음대로 갈아치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으며 도방을 설치하여 신변을 보호하고 교정도감을 통해 국정을 북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시기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 가혹한 수탈에 시달렸고 이에 저항하여 공주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위의 난 등 전국 각지에서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최충원의 산호비였던 만적까지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고 외치며 신분의 방을 꿈꾸는 난을 모의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무신정권 내부의 권력 다툼과 백성들의 봉기로 나라 안이 어수선할 때 북방에서는 몽골이 세계제국을 건설하며 고려를 향해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고려의 역사, 대몽항쟁과 개혁, 그리고 조선의 건국 제2부 최씨 정권이 이어지던 고종시대는 아시아 전체가 몽골의 말발굽 아래 놓인 격동의 시기였는데 칭기즈칸이 몽골 초원을 통일하고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1231년 몽골의 장수 살리타가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니 이것이 무려 30여 년간 이어진 참혹하고도 끈질긴 여몽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몽골군은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했으나 고려군은 결사항전하였고 최후 정권은 장기전을 위해
1232년 도읍을 강화도로 옮겼습니다. 강화도는 물살이 거세어 기마민족인 몽골군이 쉽게 건너오지 못하는 천혜의 요새였으나 육지에 남겨진 백성들은 몽골군의 무자비한 유린을 견뎌야 했습니다. 몽골군은 고려 국토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항복을 강요했으나 처인성 전투에서 승려 김윤우가 적장 살리타를 화살로 쏘아 죽이며 기적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당시 처인성에서는 정규군뿐만 아니라 승려와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돌멩이를 들고 싸웠으며 이는 고려 민중의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신라시대의 보물인 황룡사 구층목탑이 불타 없어지는 등 문화재 손실도 컸으나 고려인들은 불심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물인 팔만대장경은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겠다는 염원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새긴 것으로 인류 역사상 위대한 기록유산이 되었습니다. 지루한 전쟁이 계속되자 강화도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났고 결국 1258년 무신 김준 등이 최희를 살해함으로써 60년간 이어진 최씨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정권을 되찾은 고려 조정은 몽골과의 강화를 모색하였고 태자가 직접 몽골로 가서 쿠빌라이 칸을 만나 고려의 풍속과 제도를 보장받는 외교적 성과를 올렸습니다. 1270년 고려 정부는 마침내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하며 긴 전쟁을 끝냈으나 이에 반발한 삼별초는 끝까지 저항하며 대몽항쟁의 불씨를 태웠습니다. 배중선이 이끄는 삼별초는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며 결사적으로 싸웠으나 결국 여몽연합군에 의해 진압되면서 자주적 무인 세력의 저항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 즉 사위나라가 되어 제25대 충렬왕부터는 왕의 칭호에 충성을 뜻하는 충자를 붙이는 등 국격이 격화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원나라는 정동행성을 설치하여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였고 일본 원정을 위해 고려의 막대한 군사와 물자를 요구하여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또한 공려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고려 여인들이 원나라로 끌려가 고통받았으며 매를 징발해가는 등 경제적 수탈도 극심하여 고려의 자주성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 시기 원나라 세력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잡은 권문세족이 등장하여 대토지를 소유하고 양민을 노비로 삼는 등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사회 모순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14세기 중반 원나라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 제31대 공민왕이 즉위하면서 고려는 다시 한번 자주 독립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되었습니다. 공민왕은 몽골식 변발과 복장을 금지하고 친원 세력의 거두인 기처를 숙청하였으며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원나라에 빼앗겼던 천령 이북의 땅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변 정도감을 설치하고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한 노비를 해방시키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균관을 정비하여 유교적 소양을 갖춘 신진 사대부들이 정계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훗날 조선 건국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는 주역이 됩니다. 하지만 공민왕의 개혁은 권문세족의 반발과 홍건정 및 왜구의 침입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결국 공민왕이 시해되면서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며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무장 이성계와 급진 개혁파 신진 사대부 정도전이 손을 잡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원나라가 북쪽으로 쫓겨나고 명나라가 들어섰는데 명나라는 고려에게 천령 이북의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고려 조정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에 고려의 실권자 최영 장군은 우왕과 함께 요동정거를 계획하였으나 이성계는 사불가론을 내세우며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했습니다. 결국 우왕과 최영의 명령으로 요동정벌에 나선 이성계는 압록강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리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니 이것이 바로 1388년 위화도 회군입니다.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폐위시킨 뒤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였으며 토지 제도를 개혁하여 구세력의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이후 고려 왕조를 유지하며 개혁하자는 온건 개혁파 정몽주와 새 왕조를 열자는 급진 개혁파 정도전 이방원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며 전국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게 피살되면서
고려 왕조를 지키려던 마지막 불꽃은 꺼지고 역사의 물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1392년 공양왕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이성계가 수창궁에서 왕위에 오르니 500년을 이어온 고려 왕조는 막을 내리고 새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듬해 이성계는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고 도읍을 한양으로 옮겨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한 민본 정치를 표방하며 한반도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고려는 비록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나 외세의 침략에 맞서 끈질기게 항쟁하고 금속 활자와 고려 청자 등 독창적이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자랑스러운 왕조였습니다. 후삼국 통일에서 시작하여 거란과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고 백성의 삶을 지키려 했던 고려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자주와 호국의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조선은 고려의 모든 제도를 재정비하고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 중앙 집권적인 양방 관료 국가를 완성해 나갔으며 세종대왕 때 이르러 문화의 황금기를 맞습니다. 고려 말의 혼란을 수습하고 새롭게 출발한 조선은 이후 500년간 한반도를 통치하며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 속에서 발전해 왔으며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장장 1000년에 걸친 고려와 조선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선조들이 지켜온 이 땅의 소중함과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